네, 안녕하세요. 오늘 8월 22일 제492회 오션 정기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제목은요, 폐허구에 관한 특별호, 원인, 규모, 영향, 완화 방법 및 모니터링과 충분한 증거에 기반한 관리를 위한 우선적인 방안이라는 제목 논문을 가지고 진주님께서 발제해 주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션에서 일하고 있는 진주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원문은 이게 폐허구에 관한 어떤 정책의 특별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논문은 그동안 마린폴리시라는 저널에 이제 실려져 있는 그런 논문들을 상당히 좀 분석을 해서 좀 굉장히 그 참고 자료들이 많이 실려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좀 정리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특별호는 17개 논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2023년 7월 달에 게재가 되어 있는 따끈따끈 뜨거운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요약을 보게 되면은 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최근에 급성장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구의 재료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도 주로 합성 소재나 내구성이 뛰어난 걸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폐호구의 양이 증가하고 미치는 영향력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를 관찰을 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그럼 뭐냐, 여기 보면은 유령업이 이루어진다거나 해양성물이 이 폐허구를 먹게 된다거나 독성 물질과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먹이 그물로 분배되거나 이렇게 이동되는 그러한 현상, 그리고 부유하는 폐허구를 폐허구 위에서 있다거나 아니면 아래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종들이 분포되거나 행동하고 이동하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해조류의 악영향을 야기하는 방대한 외류종의 전이 및 미세 조류의 분포를 포함한 그런 내용들이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허구는 서식지도 훼손을 하고 있고요. 해안 선박도 오염시키고 잠수함의 여러 가지 장치들, 특히 뭐 케이블이라던가 아니면은 사용하고 있는 어구도 손상시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영향들도 있습니다. 또한 해안 지역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감소하는 이런 영향들도 있고요. 이런 그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러면은 자료가 뭐냐, 혹은 정보가 뭐냐, 혹은 충분한 증거가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충분한 증거에 입각해서 그거를 분석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관리 정책들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 논문은 한 6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장은 서론이에요. 이제 이미 기후 변화 혹은 기후 위기가 점점 이제 심각해지면서 저희가 인류세라고 거의 이제 그 확정을 짓고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 이제는 인류세다라고 확정을 짓고 있고, 이러한 세기에서 이러한 시대에서 폐허구의 오염에 해결하는 방식이 희석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서론에서 선언을 하고 들어갑니다. 해양 자원이 무한하다는 믿음으로 이 오염 해결책이 희석이었지만, 이미 지구 생물권 변화를 가져온 동력이 인간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결국 이러한 믿음은 해체가 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지질학적 반향으로서 인류세라는 새로운 인식이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생존과 삶의 질에 기반이 되는 생태계의 서비스는 생태계라든가 생태계와 살아있는 생물권, 혹은 더 넓게는 지구체계의 상태와 회복력과 연결되어 있고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도 요약에서도 말할 것처럼 이런 어업의 발전과 어구의 발전으로 인해서 폐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는 우선 해양 쓰레기가 그러면 뭐냐. 해양 쓰레기는 인간 활동의 결과, 인간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간 활동의 결과로 해양 및 바닷가에 유입되고 투기되고 방치된 오염 물질이다라고 해양 쓰레기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규정하고 정의된 바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 폐허구의 구성 요인이 뭐냐? 이 논문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치된 어구,
이거는 주로 이제 선장이나 선주가 어업 활동 중 통제할 수 있는 어구를 일부러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어서 바다에 이제 남아있게 되는 어구를 방치된 어구라고 하고요. 유실된 어구는 실제로 이 위치를 파악하고 복구할 수가 없어서 복구되지 않는 그런 어구를 유실된 어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뭐 사고라던가 어떤 실수 이런 형상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버려진 어구는 어민들이 통제하거나 복구할 시도를 애시당초 하지 않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바다에 방류한 어구를 버려진 어구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형태가 폐어구의 구성 요인이라고 이것 또한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이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동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의도적인 방치라든가 폐기 혹은 악천후, 해양 지리학적인 상태라든가 어구 간의 충돌, 어선 간의 충돌, 해양에서 존재하는 거대한 동물과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한다던가, 어업인이 신규로 진입했을 때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던가, 항구 시설이 부족하다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또 어구 형태에 따라서도 원인이 발생하는 거죠. 고정식으로 되어 있느냐, 이동식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표줄이죠. 부표줄 이렇게 선으로 쭉 되어 있는 것들이 절단된다던가 아니면 밧줄이 마모된다던가 손상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절도라든가 도난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죠. 특히 저인망이나 원양어업 같은 경우에는 바닷속에 잠겨있는 지형지물이라든가 폐기물과 부딪혀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기존에 연구를 했던 각 지역별 사례 연구들을 상당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지역의 폐어구 발생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어구 시장이 부족하다든가 시설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져 있고 이거는 좀 예외적인 형태인데 악천후인 경우는 어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정보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악천후이지만 가서 어업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생계를 위해서. 이제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요인이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자망의 가격이 낮은 경우에도 폐어구가 발생해요. 가격이 낮으면은 그냥 조금 손상돼도 그냥 새로 사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가격의 문제도 있고, 불법 어업 활동, 이거는 멕시코의 캘리포니아만에서 발생하는 불법 어업 활동을 소개한 논문들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어구 자체는 저렴하고, 근데 이 불법으로 어획한 이 토토아바라는 이 어획물의 경우는 가치가 굉장히 높아서 그냥 버려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죠. 또 새로운 어구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신설됐을 때 새로운 어구가 딱 들어왔고 이거를 쓰면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게 되면은 수선을 한다거나 재사용하는 것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료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 우리나라도 이거 이제 흔히 볼 수 있는데 표류하는 어구를 회수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연료에 대한 비용도 높아서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면 회수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폐허구의 발생 비율 혹은 발생량 혹은 규모 그리고 이제 대안적으로 추정하는 어떤 접근 방식에 대한 비율인데요. 전반적으로 해양어업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3억 800만 명의 어업인이고 410만 어선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그러니까 지역별로, 그러니까 대륙별로라고 볼 수도 있겠죠. 대륙별이나 혹은 지역별로, 혹은 글로벌 정책을 위한 메타 분석 같은 경우는 고정되고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물을 생산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개별 어업인들에 관한 폐허구 발생량은 국립 연구자들이 한다거나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근데 이러한 활동들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 현실을 들여다보면은 이 지역 어업 기구들이 혹은 단체나 기관들이 관리하는 어업의 69%, 거의 70%에 해당하는 영역이 옵저버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옵저버가 없는 경우면 데이터를 추출하고 데이터를 관리하기가 어렵겠죠. 그럼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정책들이 나오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국제 어업 관리 기구의 3분의 1 이하가 폐허구 발생량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폐허구 발생량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구들도 상당히
3분의 1 이하면 상당히 좀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성 기록을 또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정성 기록이 여기 앞에 나온 이제 정량적 평가를 좀 뒷받침하기 좀 어려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업조사, 이거는 총조사 같은 경우인데 우리나라도 5년마다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어업조사라든가 다른 전문가들이, 이쪽 분야가 아니라 이제 다른 전문가들이 폐허구 발생률 추정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전문가 의견 수렴이 신속하고 비용이 낮아서 폐허구 데이터의 유일한 원천일 수 있다.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업일지 자료 같은 경우에 어업인들이 직접 쓰는 자료인데 이 편향된 그런 경향들을 좀 볼 수 있고 이 어업일지도 그렇지만 어업조사도 편향된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어업조사 이제 대상도 어업인들이 되겠잖아요. 그러면 폐허구에 대해서 이제 규제라든가 과태료나 어떤 명성을 좀 훼손하는 거라든가 어떤 기타 다른 편향적인 요소들 때문에 이 데이터도 편향성을 가질 수 있고, 조사를 할 때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예전에 어떻게 했냐,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뭔가를 이제 기억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고적이고 좀 고정되어 있는 생각도 있고,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이 사고나 의견을 지배하고 있다거나, 혹은 집단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개별 어업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거나, 혹은 과신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영향한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업조사 같은 경우는 연구자는 일반화하기 어렵고 표본의 대표성도 갖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조화된 전문가 의견 수렴은 비교적 자료의 편향성도 줄여주고 추정체 정확성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폐허구 보고 자료라든가 검색을 통한 추정도 추가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데 다이버들의 관찰이나 선박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디오라든가 스틸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표류하는 집어장치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위성 부표 추적 데이터로 발생률을 추정하는 경우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불법이나 보고되지 않고 비정기적인 그런 어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비율은 그렇지 않는 일반적인 폐어구 발생 비율하고 좀 다를 것이다. 이 점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한계가 있는데 데이터 수집이라든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계점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비추어서 정보를 추정해 보면은 자망과 통발과 트롤이 폐허구 발생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폐허구의 규모를 보게 되면은 2009년에 했던 기준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썼다고 합니다. 전체 해양 쓰레기의 10% 이하로 추정을 했고요. 이 2009년의 데이터는 1975년의 추정치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연간 폐허구를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해양 쓰레기를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추정에 대해서 근거를 해서 2009년의 수치를 이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자료가 알래스카 골프만의 상업적 어선에서 발생하는 어구 상실 비율에 근거를 했고요. FAO가 사용한 추정치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널리 이용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데이터 한계라든가 가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를 해야 된다. 해서 몇몇 이제 그 전에 쭉 추정을 했던 자료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언급이 된 게 오션의 연구진들도 참여한 2014년 자료, 한국에서 발생한 유실어구 추정치를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영국이라던가 이런 데서도 발생한 양들을 추정치를 언급을 해줬습니다. 영국과 유럽에서 했던 거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폐허구의 종착지나 구성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종착지는 자연 환경 상태, 바람이라든가 파도라든가 해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버려진 어구 자체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속성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폐허구는 깊은 물속인 해저로 가지 않게 되고요. 바닥에
바다의 바닥이죠. 바다의 바닥에 연렴순환, 심층순환은 저서 서식지에 미세 플라스틱을 집중시킨다라는 점도 하나의 종착지로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바람이라든가 수로의 특징도 이러한 해양 쓰레기가 떠다니는 해양 쓰레기를 아주 먼 거리까지 대양을 거쳐서 이렇게 먼 거리까지 분산되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리고 폐허구는 물기둥 아이고 이게 잘못됐네요. 물기둥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는데 생물 오염도가 증가하면 가라앉았다가 오염도가 감소하면 떠올랐다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폐지버 장치 같은 경우는 산호초나 산호초 서식지에 많이 잡초되고 생태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폐허구의 그 다음으로 이제 구성을 볼 수가 있는데 폐허구의 구성이 이 폐허구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형태라든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 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집어장치, 참치업에 사용된 집어장치의 소재와 디자인은 생분해되지 않는 소재고 그물망 조직 크기가 다양해서 이러한 폐집어 장치가 유령업이 돼서 위험을 상당히 유발해 왔다. 그래서 이제 폐집어 장치가 그러니까 개선되는 그런 상황들이 최근에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인도 연구 같은 경우는 주로 폐허구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양 플라스틱 문제에서 어업 비중이 상당히 많은 차지를 하는 것으로 연구 조사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면요. 아시겠지만 유령어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성 물질이나 미세 플라스틱을 해양 먹이 그물에 분포해서 이동하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부유하는 폐어구 위나 아래 모여가지고 이러한 종들의 분포나 행동의 변화가 생물 공동체라든가 생태계 차원의 변화를 유발시키고 있어서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해안 및 해양 서식지의 변화, 그리고 훼손을 시키고 있고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천박 오염이라든가 사용 중인 어구에 피해를 주고 있고, 현재 쓸 수 있거나 수송이 안 된 폐어구 대신에 사용할 어구에 다른 건 이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든가 비용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폐어구를 이제 그만 써야 되고 중지해야 되고 제거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비용도 추가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폐허 어구 중에서 작은 파편이나 입자로 이렇게 발생하는 폐허 어구가 있는데 장력줄이나 밧줄 같은 경우가 마모돼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해저에 닿는 바닥 어구를 사용을 할 때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로는 중고 어구라든가 새 어구가 실수로 이제 바다에 휩쓸리거나 의도적으로 버려진 경우에도 작은 파편이나 입자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한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인공서식지를 폐허구로 인해서 인공서식지가 이제 바닷속에서 생성이 된다던가 이렇게 물고기들이 혹은 해양 동생물들이 만나게 되는 어떤 장소를 제공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일종의 긍정적인 효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폐어구를 관리하는 5가지 측정 범주를 제시를 했어요. 이 5가지는 첫 번째로는 입력 제어나 출력 제어를 통해서 발생량을 제거하거나 혹은 감소시키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폐어구 생산 비율을 감소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방법. 세 번째는 폐어구의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는 방법. 네 번째는 폐어구를 제거하거나 혹은 사용할 수 없게, 그러니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무기력하게 하는 방법. 다섯 번째로는 폐어구 완화 방법을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조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5번째 같은 경우는 시장 기반 방안이나 정부 기반 방안이나 지역사회 기반 방안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쭉 범주를 해서 목록을 연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목록을 표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원인은 앞에서 이제 요인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규모나 구성이나 종착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거버넌스 지원 환경,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환경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이나 통제 감시라든가 집행이나 결과에 따라서 수산업 관리 프레임워크의 각 구성 요소가 얼마나큼 탄탄하게 좀 있는가 이런 환경들을 형성해서 관리를 하는 방법이고요. 시장 기반 환경은 이제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산업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수산업이나 어업에 해당이 되겠죠. 혹은 어구 산업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마련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로 쭉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업별로 지원 환경을 이렇게 범주화한 거고요. 요거는 개별 관리 조치의 관점으로 해서 범주를 한 게 이제 별도로 있는데, 상업적 이행 가능성의 비용의 경우에 폐허구 관리 조치의 경제적인 비용, 혹은 실용성, 혹은 선원의 안전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효율성에 기반한 어업인 행동 방식으로부터 이제 효과를 도출하는 건데요. 관리 조치 효율성이 선원의 행동 양식에 따른 거지. 그러니까 선원들이 하는 행동 양식을 잘 고려하고 여기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별로 효과를 낼 수 없고 비효율적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나와 있는 규정을 준수를 하게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두 가지 정도를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감시 방법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쉽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가. 감지할 수 있는 이제 감시 방법인데, 부두에서 선박을 검사한다거나 해상에 탑승해서 검사를 한다던가 선상에서 관찰을 한다던가 앞서 이야기했던 뭐 전자 모니터링 혹은 위성 모니터링, 뭐 자동 식별 시스템, 표류하는 어구 위치의 전자 추적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이제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의 감시 조치가 필요한가? 여기하고 이제 관련된 게 그 선원들의 행동 방식, 행동 양식에 따르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특히 이 개입이 이루어지는데 발생하는 비용이 상업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어업인들에게 부담하는 방식인 거죠. 그랬을 때 이를 준수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감시를 하는 조치를 만들 것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저자는 이제 해상 모니터링이 없는 경우에 해상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전적으로 이 선상에 있는 사람들, 즉 선원이나 선장이나 뭐 선주에게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이 선원들의 행동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성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좀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거의 강도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효율성들이 상대적으로 강력하다고 입증되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몇 퍼센트를 올릴 수 있다 이것보다는 어떤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효율성을 발휘할 때, 혹은 뭔가 앞으로 더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보다 효율성이 더 높다고 규명이 됐을 때는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정량적 접근을 이용한 연구에서 나오는 실수나 편견이 좀 더 낮아서 일반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정량적 접근이 오히려 이제 번역이라든가 그러니까 지역이나 전 지구적인 규모의 정책에는 좀 더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폐허구 완화 계층들을 이렇게 쭉 그림으로 도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 혹은 비용이 좀 더 낮는가, 혹은 높은가 이거에 따라서 이거를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고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정책들을 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해양 국가에서는 어선의 어업 활동 중에서 어선을 통해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들을 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거를 한다던가, 어구 디자인을 새롭게 만든 거. 그러니까 참치어업 같은 경우에 집어장치가 심각한 문제라고 앞서 언급했었는데, 이 집어장치가 감기지 않고 생분해가 가능한 것으로 개선한다던가, 혹은 개발한다던가, 요런 이제 독성 물질이나 합성 물질이나 플라스틱이 제거된 어구를 개발하는 거. 근데 이제 요거를 개발을 했을 때 이 비용의 문제를 저자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어업계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뭐 효율성이 저하된다든가 유지 관리가 증가된다든가 이런 결과도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구 표시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구 표시제 같은 경우에는 어구를 표시를 하더라도 실제 폐어구, 그러니까 어구를 버렸을 때, 이 버렸을 때, 혹은 폐기하거나 혹은 방치를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방식을 동시에 같이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구 표시제만 하면 효과가 좀 떨어진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구 수거 비용의 일부를 어업인이 부담하게 하는 그런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요 순차적 폐고 어구 완화 계층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전혀 지금 완화 조치나 개선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는 좀 회피하는 것. 이거는 어망 간에 겹치지 않도록 좀 분리하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망과 트롤이 겹치지 않게 한다거나. 그다음 두 번째로는 최소화하는 건데요. 조류가 강한 지역에서는 자망수를 제한한다거나 활동을 좀 제한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개선하는 건데 이 버려진 어구를 비활성화시키고 회수를 위해서 어장 자체를 이제 청소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을 한 절반 정도로 좀 감소시키는 그런 방법이고 네 번째는 상쇄시키는 건데 상쇄시키는 것은 유령어업을 완화한다던가 알 채취를 피한다던가 둥지 영역 포획을 감소시킨다던가 양질의 번식지를 강화시킨다던가 이런 걸로 해서 상쇄를 시키는 작용을 하는 그런 정책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행을 하는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으로 보게 되면은 폐허구 연구나 모니터링이나 충분한 증거에 기반한 관리에서 우선적인 방안이 그럼 뭐냐? 일단은 옵저버를 늘려야 되고 전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폐허구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량 평가가 훨씬 더 가능해지고 충분한 증거에 기반을 하게 된다. 앞서서 살펴봤을 때 상당히 좀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던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좀 오래된 데이터를 여전히 쓰고 있다던가 이런 걸 살펴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폐허구 관리 전략 평가의 이해관계자 참여. 즉 이거는 이제 어업인들이 직접 좀 참여해서 어업인들의 행동 방식에 맞는 어떤 정책들을 개발하는 거,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 개발 및 투자가 좀 증가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좀 감소하고 있는데 증가가 좀 필요하다는 것을 상당히 세 번째로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폐허구 발생에 있어서 어업 규범이라든가 행위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야 되고 이게 지금 규범이나 행위가 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추적하고 폐허구 발생의 진관점적인 원인도 파악하고 영향도 평가하고 어구 소재 및 디자인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폐어구 이동 및 종착지 이해에 있어서 실질적인 정보나 지식의 갭을 좀 줄여야 된다. 혹은 갭을 좀 없애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특히 이제 최근에 기후변화나 기후위기에 기후위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봐서 이 지식의 갭을 좀 감소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구라든가 어종별 폐어구 발생량, 규모, 부정적 영향에 있어서 변화 추적도 필요하고요. 얼마나 더 확실한 추정이 필요한지 요 각주 41에 나온 논문을 살펴보면은 좀 알 수 있는 쭉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폐허구 추정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앞서서도 상당히 다양한 측면에서 자료들을 이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잖아요. 어업총 조사 서베이도 사용을 하고 있고, 개별 연구소자도 사용하고 있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어업 일지도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업별 폐허구 조사는 상당히 표본이 작다고 해요. 그리고 오래된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서 오늘날 어업 방식의 특징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고려를 해서 좀 더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